안녕하세요. 스미다스입니다. 스미다스의 정분실 11월 20일 두 번째 코너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사진상에 보시는 이 권총은 독일제고요. 물론 이제 이건 모형입니다. 일본제 모형인데 이제 원본 같은 경우에는 독일제 P7M13이라고 하는, 보통 P7이라고 불리고요. M13은 그 여러 가지 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스퀴즈 코크 액션이라는 독특한 기능을 가진 이제 권총이고요. 아주 작습니다. 원래는 이제 독일에서는 PSP라고 해서 그 경찰용 권총으로 만들어진 건데,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1990년대 중반에 경찰 특공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게 이제 경찰 특공대용 제식 권총으로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스퀴즈 코크 액션이라고 해서 이걸 꽉 쥐면 뒤에 방아쇠를 당긴 것 같은, 뒤에 이제 해머를 당긴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요걸 꽉 쥐어야만 이제 격발이 됩니다. 발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걸 내리면 이제 탄창이 나오고 그거는 아주 심플하고 작고 컴팩트하면서도 이제 고성능의 권총인데, 이게 구조가 좀 복잡하고 이게 아기가 너무 커가지고 쏠 때 이제 압력이 좀 많이 들어가서 크게 성공은 못했습니다. 이 권총은. 아무튼 이건 그렇다는 얘기고요. 제가 이제 오늘 두 번째 정분실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정보기관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뉴스를 말씀드리면요. 2019년 11월 14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 화웨이의 5G 기술을 두고 의견이 갈린 캐나다의 두 정보기관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뉴스고요. 얼마 전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공안정보원, 그러니까 CSIS라고 불리는 겁니다.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라고 불리는 캐나다 공안정보, 캐나다의 국정원 같은 조직이고요. 그리고 통신안전청이라고 하는 Communication Security Establishment라고 하는 CSE, 이건 이제 캐나다판 NSA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로 치면 이제 국방부의 777 부대 같은 그 통신정보, 또 통신정보를 수집하고 통신 관련한 어떤 도청이라든지 도감청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화웨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하라고 이 두 정보기관에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웨이 제품과 기술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경우 캐나다 통신사들과 소비자들에게 미칠 경제적 영향과 사이버 보안이라는 측면에서의 영향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정보기관에 이 화웨이의 통신 장비가 이제 통신 보안에 있어서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도록 지시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호주, 영국, 뉴질랜드와 함께 이른바 5개의 눈, 그러니까 Five Eyes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캐나다에서 이 화웨이 장비가 괜찮다는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다른 국가들에서 화웨이 장비에 대해서 보안성에 문제 제기하는 게 조금 곤혹스러워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캐나다는 일단 자국 정보기관에 조사를 해보라고 했고, 그 조사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요. 문제는 그 CSIS하고 CSE의 결론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의 이제 NSA라고 할 수 있는 통신안전청에서는 화웨이 기술이나 제품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놨고, 캐나다의 국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CSIS에서는 충분한 실험과 모니터링만 있으면 위험성을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쓰면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이제 캐나다의 국정원에서 내놨고, 캐나다의 NSA에서는 화웨이 기술이나 제품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통신 전문가들이 사실은 이 CSE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한 거죠. 공공안전부 장관인 랄프 구달은 이제 화웨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언론에 동맹국들의 조언을 충분히 고려하고 네트워크가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 그 이번 연구조사의 목표라고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이 5G 기술과 관련해서 화웨이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캐나다의 통신사들,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 2위, 3위에 올라 있는 통신사인 벨과 텔러스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장비를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만약 캐나다에서 화웨이 장비를 전면 금지시키게 될 경우에 이 통신사들이 수천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려를 해서 아마 이제 그러니까 통신 전문 보안 기관에서는 화웨이 장비는 위험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뭐 그 모든 걸 다 감안해야 되는 이제 뭐 캐나다판 이제 국정원인 이제 캐나다 공안정보원에서는 조심해서 쓰면 쓸 수도 있다라는 이제 좀 유보적인 의견을 냈다 뭐 이런 겁니다. 반면 캐나다 내에서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이제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그 스웨덴의 이제 기업인 이제 에릭슨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통신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안하고 경제, 정치가 모두 엮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 내릴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쪽에는 사실 중국 사람들이나 중국 쪽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화웨이 장비를 배척할 수는 없는데 이제 왜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냐? 사실 그 화웨이 장비 같은 경우에 5G 장비 같은 경우에 통신 기지국이라든지 5G 통신의 중요한 네트워크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부품 중에 어떤 특정 부품이 이제 이 정보들을 이사에서 오가는 정보들을 중국으로 보낼 수도 있는 중국 정부의 데이터베이스로 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갖춰진 부품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술이 특히 화웨이의 기술이 나중에 제가 한번 특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정보부 그다음에 중국 정부하고도 크게 연관성이 좀 강하게 연관성이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KT 같은 경우도 사실 국정원하고 예전부터 협조 관계에 있던 회사였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과연 믿을 수 있냐에 대해서 서방의 많은 국가들이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의심은 사실 뭐 모든 통신 관련이나 이제 네트워크 관련 또 프로그램이 새로 나왔을 때 이런 의심들은 늘 제기됐던 겁니다. 예를 들면 그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컴퓨터용으로 배포하고 있는 윈도우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나왔을 때도 이런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프로그램 안에 어떤 특정 백도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윈도우 프로그램의 백도어를 아는 사람은 윈도우가 깔려있는 모든 PC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허가 없어도 그 백도어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감춰져 있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 윈도우 프로그램의 이제 모든 어떤 뭐 소스 코드를 공개해라. 또는 뭐 적어도 이제 FBI나 이런 정부기관에는 공개해서 한번 검토를 받아라.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윈도우가 처음 한창 나왔을 때 90년대 중반에 많이 많았죠. 그리고 이걸 다룬 영화도 있습니다. 1995년도에 이제 산드라 블록 주연의 영화인 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트 여기에 보면 누가 봐도 빌 게이츠처럼 생긴 어떤 프로그램 회사 회장이 자기가 만든 보안 프로그램인 게이트키퍼를 미국의 주요 정부기관에 다 판매하고 그러니까 뭐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도 다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 백도어를 여기에 백도어가 있는데 이 백도어를 통해서 누가 봐도 빌 게이츠처럼 생긴 이 회장이 정보 보안 프로그램 게이트키퍼를 만든 회장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특정 개인 기밀을 갖다 캐낸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의혹 이런 것들이 가득했죠. 지금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서 개인 정보를 취합해 가지고 이제 정보기관에 넘긴다 뭐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어떤 기술 검토를 정보기관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판매하는 프로그램 회사를 믿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최소한의 보안 검토만 하고 이러니까 늘 보이지 않는 또는 첨단 기술을 가진 누군가에 대한 공포라는 거는 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중국 정부 자체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걔들이 안전하다고 말한 이런 것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좀 의심스럽다 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요. 관련해가지고 2019년 11월 14일 날 나온 뉴스 중에 이제 영국의 해외정보국 MI6 국장인 사람이 알렉스 영거라는 이제 MI6의 수장이 영국 스카이 뉴스와의 이제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뭐냐면 현재 세계는 전 세계적으로 긴장이 고조돼 있어서 현재 세계가 이전보다 안전하지 않아졌다. 2차 대전이 끝난 이래 가장 취약한 상태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 등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에 따른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또는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소위 말해서 과거에 이제 안보적인 전통적인 안보 위협, 군사 안보 위협 외에 이 사이버상에서 이제 어떤 그 네트워크 상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든지 안보 위협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보기관들이 좀 더 주의를 좀 더 조심하고 있고, 이게 사실상 사이버상에서는 지금 전쟁터다. 전쟁이 벌어진 거나 다름없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의 말에 따르면 이제 수많은 극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고, 정보기관은 오판을 피하는 것은 물론 공적인 자리에서 극단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인물들의 동기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일은 필수적이라며 이 같은 규율에 따라 국가 지도부와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보 분석관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됩니다. 팩트와 내 개인적인 생각, 이거를 철저하게 분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은 진보 언론, 뭐 대다수의 언론들이 그렇죠. 보수든 진보든 간에 대다수의 언론들이 이제 사실과 의견을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걸로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한 또 다른 뉴스가 있는데요. 11월 14일 날 이제 BBC 보도입니다. 영국 선거에도 러시아 정보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가 이제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었다라는 의혹은 있었습니다. 소위 러시아 스캔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영국에서도 벌어졌다는 겁니다. 영국 의회 정보안보위원회인 ISC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2016년 6월 유럽연합 탈퇴 찬반 국민투표, 그러니까 브렉시트 국민투표, 그리고 2017년 총선 등에서 영국 정계에 개입하려 한 흔적이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한 증거를 MI6와 또는 이제 정보통신본부 GCHQ에서 수집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해커들이 이런 이제 투표에 또는 여론 조작에, 여론 선동에 개입한 흔적을 발견을 했다는 거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부패한 러시아 부호들로부터 몰수한 돈으로 영국의 영향력 있는 고위 인사들을 포섭하고 관리해왔다는 내용도 이 보고서엔 담겼다고 합니다. 러시아 공작원이 포섭한 인물로 지목된 인사 중 토니 블레어 전 총리 시절 법무장관을 지낸 저명한 법률가인 피터 골드스미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토니 블레어 시절의 법무장관조차도 러시아에 포섭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보고서가 올해 3월에 만들어졌고, 총리실에는 이제 10월 17일에 제출이 됐는데, 보리스 존슨 총리 같은 경우에 이 보고서를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보고서들은 한 달 뒤에 공개가 됩니다, 일반에. 그게 이제 관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가 만약에 공개가 될 경우에 12월 달 있는 영국의 이제 국회의원 선거, 조기 총선이 있죠.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마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비공개에 대해서 이제 뭐 공개해라라는 식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일본의 정보기관 관련 뉴스입니다. 제가 뭐 저번에 거장판 마지막 회에서, 휴방전 마지막 회, 아직 이제 미공개 분량인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이제 일본의 정보기관에 대해서 쭉 특집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오늘 일본의 정보기관, 일본 경찰에 대해서 제가 3부 스미더스의 판단고기 3부 시간에 저희가 이제 특집으로 한 번 더 다루겠고요. 다만 이제 지금 나온 뉴스는 뭐냐면,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서 친한파로 유명하신 분, 한국 분이시죠? 귀화하셨으니까.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인데, 뭐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일본의 공안, 그러니까 경찰청 공안부를 말하고요. 공안 등의 정보기관이 정부, 민간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서 한국의 신친일파를 양성해 왔고, 돈봉투를 미끼로 학생 시절 때부터 이들을 양성 관리해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본인이 직접 들은 바도 있고 목격한 바도 있는 내용을 이제 언론에 나와서 말씀을 하신 거죠. 호사카 교수께서는 이제 12일 날 뭐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한국 내 신친일파 양성을 위해서 일본 공안과 내각정보조사실, 한국어로 말하면 국가정보원 같은 데가 있고, 일본 정부 내에 여러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사사카와 재단, 지금 이름은 니폰 재단, 기타 도요다 재단이라든가 이런 민간 재단들이 일본 정부를 도와주고 이런 경향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내에 그 일본에 가까운 또 일본의 우호적인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고 젊었을 때부터 일본의 우호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호사카 선생님은 최근 자신의 책을 통해 한국 내 신친일파 교수들의 경우에는 일본을 30번 정도 방문해서 한 해 방문할 때마다 500에서 1000만 원씩 받는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 출연해가지고 공안이나 일본 정부가 공개 회의가 아니라 비공개 회의로 불러서 발언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고액을 주는 것을 되풀이한다는 겁니다. 강연료로 이제 50만 엔에서 100만 엔씩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공개 회의가 아니라 비공개 회의.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라는 건 공개 회의는 사실 사람 규모도 좀 많고 참석 인원도 많은 그냥 공개 세미나를 말하는 건데 비공개 회의는 그냥 그냥 공무원들 한 4-5명 앉아 있는 데서 와서 이제 발표시키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주는 겁니다. 발표료로. 이게 일종의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강연료라기보단 그 학술 세미나에 대한 강연료라기보단 뇌물의 성격이 가깝죠. 이렇게 되면. 특정인을 계속 불러서 그렇게 준다는 거는요. 호사카 교수에 따르면 또 연구소인 국제역사논전연구소 이런 데서 친일파를 양성하고 있다면서 사실 친일파라고 부를 수도 있고 지일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친일파의 어감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보통 친미파는 친일파처럼 어감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친일파라고 그러면 모두 어감이 나쁘니까 하여튼 일본의 우호적인 사람 또는 일본에 협력하는 스파이를 이제 양성하는 건데 그 호사카 교수가 지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원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이우연 씨 같은 경우에는 호사카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이 이우연 씨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이 일본의 그 국제역사논전연구소 지원으로 순회 강연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신친일파 포섭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루트가 있다며 이미 학생 시절에 타깃으로 삼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린다고 합니다. 유명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을 타깃으로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좀 그러니까 중요한 지위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일단 접촉을 합니다. 접촉을 해서 생활비 명목으로 그러니까 일본에 유학을 온 사람들 대상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처음에는 300만 원 정도를 주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 유학가 있는 학생들에게도 일본 생활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해서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그냥 친구가 되자라고 얘기하면서 재밌는 얘기라든가 일본의 여러 가지를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돈 봉투를 건넨다는 겁니다. 이거 생활비에 보태 써라. 또는 이제 한국 내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일본 쪽 사람들이 접근해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받은 사람의 제보에 따르면 집에 가서 열어봤더니 30만 원이 들어있었다. 이게 300만 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만날 때는 50만 원을 준답니다.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한 5년에서 10년 동안 꾸준히 용돈을 주는 겁니다. 꾸준히. 매달 주는 건 아니고 이제 만날 때마다. 이렇게 되면 그 받아먹은 돈 때문에 뭔가 이제 요구를 할 때 협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협조를 안 하게 되면 그것도 뭐 그걸로 협박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너 돈 받았잖아 이런 식으로. 국제회의를 일본이 주재할 때 갑자기 또 참가자들에게 돈 봉투를 주는 경우도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요새 북한 관련 심포지엄에서 거기에 참여한 북한 관련 한국 학자들에게 2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돈 봉투를 쭉 돌렸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 한국 학자가 이 돈 받아도 되냐라고 했는데 괜찮다 그냥 받으세요라면서 돈을 줬답니다. 일단 돈 봉투를 건넨 다음에는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지 탐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포섭을 해 나가는 거죠. 일본에 장기 연수를 하러 가는 이제 그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일본 가기 전에 한국의 이제 국가 공무원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데 일본을 가면 포섭 받지 말라는 식의 교육도 이제 국정원에서 파견 나와가지고 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다고 하시고 다만 이제 포섭 대상은 나이가 젊어야 되고요. 일단 보통 30대 중반 정도. 왜냐하면 이제 돈도 필요할 나이고 그 다음에 또 오래오래 써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포섭을 한다고 하는 건데 이건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 이렇게 아마 포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기관에서도. 사실 이런 활동을 안 하면 걔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기관의 기본적인 활동은 오래전부터 우호자를 포섭하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정보원들이 각기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어떤 소위 말해서 빨대라고 불리는 이런 이제 이 정보 제공자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돈을 갖다 씁니다. 그런데 쓰는 돈이 이제 특수활동비입니다. 영수증은 거의 필요 없고
이제 간단한 보고서만 작성하면 되도록. 그래서 보통 유능한 그 정보기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외 첩보 활동을 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빨대들이 50명에서 100명 이상 되는 사람도 있고요. 사회 각처에 흩어져 있죠. 처음엔 돈으로 포섭하고, 그 다음에 서로 어려운 부탁들을 들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보 제공자의 이제 자녀가 미국에 유학 가야 되는데 비자를 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이 정보 제공자의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기밀이 있을 때 그 기밀을 맨 먼저 이 정보기관 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런 활동들을 이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도 하고 있다. 이건 뭐 상당히 오래된 얘기고요. 만에 하나 이제 용돈을 받고 싶으시면 용돈 받으시고요. 그냥 신나게 쓰시고, 일본에 연락 오면 쌩까고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국정원에서, 이게 KBS 취재인데요. 이런 일 듣도 보지도 못했다. 국정원 채용에 무슨 일이라면서 2019년 11월 10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국정원 채용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 국정원에서도 아파찬스가 사용된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채용 의혹이 있다. 근데 규정을 벗어나고도 결국엔 합격됐다. 그리고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서 문제가 없다라고 한 국정원의 애매한 해명이 좀 의심스럽다. 국정원 너네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뽑고 있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 5월에 7급 공채를 했는데, 보통 공채 내용이 이제 서류 전형, 필기시험, 체력 검정, 면접 이렇게 4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임용이 되는 겁니다. 보통 국정원이라는 곳이 이제 특성상 채용 문턱은 매우 빡빡한 신원조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서류 전형부터 빡빡합니다. 서류 전형 통과하면 이제 필기시험 치고, 그 다음에 체력 검사하고 면접 보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 서류 전형을 통과하게 되면 뭐 이건 이제 일반직 공채고요. 경력직 같은 경우도 서류 전형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면접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그런 건 없는데, 문제는 이 서류 전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국정원 직원도 일단은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많은 부처가 그렇듯이 국정원도 어학시험 성적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7급 공채에 대해서는. 그래서 공무원 채용의 일반 기준에 따라서 토익은 국내나 일본 성적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토익 죄송합니다. 토익 같은 경우에 국내 성적, 그 다음에 일본에서 친 토익 시험만 성적을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필리핀에서 이제 토익 시험을 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출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는 일이 되게 많아가지고 쉽게 고득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2005년부터 공무원을 뽑을 때는 한국에서 치는 시험, 그리고 일본에서 치는 토익 성적만 인정을 해왔습니다. 국정원도 얘기를 따랐고요. 그런데 이 지원자는, 여기서 문제가 된 한 지원자가 미국의 토익 성적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대로라면 당연히 서류 심사에서 탈락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까지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 내부에서도 이제 보통 총무처나 인사팀, 총무국 쪽에서 이 채용을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용 담당 중간 간부가 격렬하게 항의해가지고 일시적인 직무 배제까지 당했다고 하는데, 취재 결과 이 해당 지원자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빠가 국정원의 고위 간부라는 겁니다. 그 인사처장 거쳐가지고 이제 대공수사단장까지 했던 실세 중에 실세. 대공수사단장이면 거의 실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인수위 파견 나갔다가 돌아온 이제 2명 중에 1명이었고, 그 양반이 이제 지금도 현직 국정원 요원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최고위직에 지금 올라 있는 사람인데, 최고위직이라고 하면 너무 편하니까 사실 실세 중에 실세에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아들이, 뭐 아들인지 딸인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의 자녀가 하여튼 이렇게 통과해서 국정원 직원이 돼서 지금 근무 중에 있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국정원 인사 담당 직원이 미국 성적도 괜찮다고 안내를 잘못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안내를 잘못했답니다. 근데 이거 확인도 안 됐는데 안내를 잘못했고, 이게 이제 국정원에서 안내를 잘못한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합격시켜 줬다라는 식의 해명인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원칙을 어긋난 채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실 이거는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았나 라는 의심이 되고요.
에, 저의 어떤 그 채용도 막 그런 어떤 부정과 비리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예, 의심이 드네요. 또 그래서 뭐 아쉽습니다. 아쉽고요. 뭐 잘 됐으면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식의 어떤 채용 비리가 계속된다면 국정원은 없어져야 될지도 없어지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뉴스는요. 마지막 뉴스입니다. 그 진중권 씨가 이제 지금 같은 학교 그 장경욱 씨라는 교수하고 지금 싸움질을 하고 있죠. 서로 뭐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하고 있는데 진중권 씨의 주장에 따르면 장경욱 교수가 이게 표창장이 위조된 걸 알면서도 뉴스공장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이제 표창장이 위조된 게 아니라는 식의 이제 증언을 했다. 허위 증언을 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장경욱 교수는 난 그거 몰랐다. 라는 식의 진중권 교수가 오히려 거짓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실 공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조국 씨 관련해서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기도 피곤하고 그 교수들 사이에 이렇게 진실 공방하는 것도 뭐 지들끼리 싸움질 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누군가 거짓말하는 건 밝기 싫다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장경욱 교수가 거짓말 하셨겠죠. 뭐 조국 씨 장관 되고 나니까 더 적극적으로 방송 활동 하셨다는데 뭐라도 이제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나 본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조국 씨 건 관련해 가지고 진보 팟캐스트들이 본인들의 이득 때문에 본인들의 이익 때문에 기존에 자기들이 해왔던 언론인의 역할을 저버리고 오로지 확증 편향에 빠져가지고 조국 씨 편드는 그런 어떤 게스트만 초대하고 그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조국을 지원하는 조국 수호에 몰빵하는 이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김용민 씨의 방송, 김용민 씨의 뭡니까 그 뉴스 관장인가 뭐 하여튼 뉴스 브리핑인가 이런 것들도 거기에 한몫했고요. 그 다음에 이동영 씨도 처음에는 조국 씨에 대해서 비판적이다가 뒤로 갈수록 조국 씨에 대해서 조국 논란에 대해서 많은 게스트들 출연시켜가지고 조국을 지켜야 된다. 검찰이 너무하다. 검찰이 잘못했다. 이런 식의 방송을 계속 이어갔죠. 정작 본인은 약삭빠르게도 별소리 안 했습니다. 방송에 진행만 하고 별 얘기 안 했는데 그 게스트들이 오만 칼춤을 다 췄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나쁜지 조국 씨가 얼마나 억울한지 이런 데 대해서 주구장창 그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이해는 갑니다. 그 양반들이 왜 그러는지. 저도 이제 거대한 장기판에서 조국 씨를 비판하다 보니까 방송 제작에 위협이 될 정도로 이제 후원을 끊겠다. 또는 뭐 광고를 끊겠다. 또는 광고하는 업체의 물건을 불매하겠다. 또는 진행자가 다른 방송에 나가고 있는데 그 방송에 이제 하차 운동을 하겠다는 식의 온갖 게시판 테러들이 진행이 됐고요. 그런 압력을 직면했던 기존의 그런 방송들은, 상업 방송들은 버티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리고 아무리 방송을 운영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방송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에 언론 해석을 해주는 거를 듣고 사람들이 지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그 사람들을, 그 순수한 사람들을, 그 방송인들은 그들을 배신하는 겁니다. 본인들의 이익, 돈을 먼저 선택을 한 겁니다. 반면 그런 욕을 들어먹으면서도 바른 소리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거장판도 그랬고 또 김수민의 뉴스 밑장에 이제 김수민 씨도 그런 역할을 해왔고요. 뭐 유재일 씨도 이제 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또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서 그런 역할을 해오셨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방송에 대한 어떤 방송인들에 대한 소회, 제가 한번 특집 만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할 텐데 지금 이제 마무리 부분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쭉 방송들을 들어봤습니다. 대표적인 방송들. 그 김수민 씨의 뉴스 밑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소하게 그런 핵심들을 짚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계시긴 하지만 사실 발음, 올바름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거 제가 굉장히 이제 경의를 표합니다. 그분은 뭐 방송을 잘 하시는 분이고요. 또 정치인이시기도 하시고요. 유재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슈는 잘 짚어내시고 또 아는 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가끔 굉장히 확인이 안 된 선동적인 발언을 좀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약간 선동적인 발언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스럽긴 하고.
김어준 씨나 김영민 씨나 이동형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 혼자의 생각만으로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기업화돼 버렸기 때문에 또 거기에 엮여 있는 이 소위 말해서 물건 파는 업체들이 꽤 많습니다. 그 뉴스공장도 보시면 딴지하고 엮여 있고 그 딴지에 광고하는 업체들이 딴지 쇼핑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뉴스공장에도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김영민 씨 방송도 그렇고 이동현 씨 방송도 그렇고 대부분 엮여 있는 업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인이 어떤 자기의 정치적 의견을 반대로 말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 조국 반대를 하고 싶어도 거기에 후원을 하거나 광고를 주는 쇼핑몰에 이제 구매자들이 대부분 진보분들이고 그분들이 조국 수호를 원한다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 사장분들이 전화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매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 없는 방송 만들겠다고 하셨으면서 결국에는 몇몇 소규모 주인이 생긴 방송이 주인이 있는 언론이 돼버린 겁니다. 결국 그렇게 전락해버린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고 저도 한 7, 8년 동안 애청하면서 들었던 방송이 하나 있죠. 속칭 그 방송, 물뚱님과 이용님도 나오셨던 그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 같은 경우에는 조국 씨 건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질 않았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눈치가 빠른 걸 수도 있고요. 상업적인 이해관계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난 아무 소리 안 하겠다. 어떻게 보면 방송의 역할이라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때로는 선도적인 위치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오피니언 리더라고 해서 이 여론을 이끌어 가야 될 경우도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했죠. 그리고 본인이 그냥 서초 집회에 한번 갔다 왔다는 식의 소회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도 저도 아닌 소회를 늘어놨습니다. 저 솔직히 제가 그 양반한테 인간적으로 그 양반을 만난 적도 없고요. 또 그 양반한테 인간적으로 제가 손해보거나 감정적으로 감정이 상했거나 하는 일은 없었는데 제가 그 양반에 대해서 화내는 이유는 뭐냐면 상당히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본인의 사생활이 개차반이면서도 늘 방송에서는 정의를 얘기합니다. 올바름을 얘기하고 여성 인권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생활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 군데서 들은 바에 따르면 굳이 너무 너저분해서 그런 걸 굳이 입에 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이중적인 사람이 말하는 정의라는 게 과연 올바른 정의일까? 아니면 그냥 원고만 읽어 내려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감동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그냥 목소리 좋은 마이크일 뿐입니다. 내용은 모릅니다. 큰 지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출연자들로부터 그냥 며칠 전에 원고 받아가지고 그거 달달 외우고 추가적인 공부해서 말을 할 뿐, 출연자들이 없으면 본인 스스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분의 방송을 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가치가 있었고 지금까지 여러 다루지 않았던 소외된 부분들, 그리고 알고 싶지 않은 부분, 근데 꼭 알아야 되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다뤄왔던 그런 것들은 제가 높이 평가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인격적으로 너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물뚱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뵌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물뚱님은 어떤 존재였냐, 수없이 많이 싸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평화적인 해결책을 추구했던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젊을 때는 많이 싸우셨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거를 득도하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시면서 모두가 다 평화로운 해결책을 끊임없이 추구하셨다는 점에서 저는 물뚱님에게 경의를 표했던 겁니다. 저한테 있어서 물뚱님은 소크라테스이자 플라톤입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셨고 좀 더 나은 세상, 나은 진보 정치가 있을 수 있다는,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그걸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떤 아이디어를 주신 분입니다. 영감을 주셨습니다. 영감 얘기하면 또 영감 섞여 치실 텐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뚱님을 존경하고 그리워하고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조차도 가차없이 배신을 때렸던 게 바로 그 인간입니다. 나무위키의 그 내용을 보시면 그 팬들이 작성한 그 인간의 그 극성 팬들이 작성한 내용으로 나무위키는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위키에 나온 내용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핵폭탄을 2개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조국 관련한 핵폭탄이었고 하나는 그 인간에 대한 핵폭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우려를 하시니까 또 콜렉터럴 데미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인간에 대한 핵폭탄을 터뜨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적당히 헤쳐먹고 관두든지 아니면 적어도 사죄나 사과는 제대로 하고 지금처럼 방송을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는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라는 게 조국 씨의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의 잘못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을 드러내지 않는 거는 좀 더 높은 데서 그 인간을 밀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만약에 핵폭탄을 터뜨리면 그 방송 청취자 70%가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방송에 대한 광고 줄줄이 중단되겠죠. 하지만 안 하겠습니다. 물뚱님의 뜻이 그러했던 것 같으니까요. 물뚱님은 본인이 당한 억울한 일보다도 그 7년 동안의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들이 그 방송을 통해서 위안을 받고 같이 공감했고 같이 교훈을 얻었던 그 추억을 너무나도 지켜주고 싶어서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거기에 대한 침묵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누군가 저를 자극만 하지 않으신다면 말입니다. 오늘 잡다한 얘기 많았는데요. 11월 20일 정보분석실 정보분석 보고서 2번째 코너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 저녁에 3번째 코너인 그 스비더스의 판단 고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